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 PBR주를 향한 외국인의 탄탄한 매수와 2차 전지주가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반등에 나와도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2,600선 안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종목 중심으로 또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코리아 FT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법인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현지 공장을 보유한 부품사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2006년 인도 첸나이 법인을 설립한 코리아 FT도 수혜 기대감 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위는 코리아 FT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파워로직스입니다. 2차 전지 보호 회로와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카메라 모듈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전도체 테마로도 엮이고 있는데요. 내달 미국에서 한국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는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이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스타필드 수원 오픈이 호재로 적용하는 가운데 유통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PBR은 0.21배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8위는 이마트입니다. 네, 10위는 이 코리아 FT입니다. 최근 자동차주 흐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코리아 FT, 또 현대차가 인도 법인 이 현지에서 기업 공개 추진한다는 이슈에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단기 이슈로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저라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의 반등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의 IPO를 준비한다라는 게 그럼 코리아 FT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2006년 6월에 인도 체나이 지역에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1996년도부터 해서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뭐 첸나이 지역에는 1, 2공장까지도 이렇게 늘려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코리아 ST 입장에서는 현지 법인에서의 매출들을 연결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코리아 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카본 캐니스터와 같은 이런 이제 친환경 캐니스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인도 법인 IPO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편승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당연히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점유율을 1위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세계 점유율 같은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전기차 쪽만 이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리아 FT가 올해부터 조금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형 차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까지 매출들도 조금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용 부품주들로서는 코리아 FT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자동차주들이 지금 반등을 한 원인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과 좀 편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섹터가 조금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신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8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9위 파워로직스도 진단 이어가 볼까요?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붙었죠. 신성 델타테크가 시총 10위권까지 진입하고 지금 3월 미국에서 초전도체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벤트가 있긴 한데 글쎄 너무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분석은 좀 예측 불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테마의 상승 현상으로 두고 파워로직스의 힘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추세적으로 좀 단기적인 어떤 상방 흐름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뭐 실적과 좀 연동을 하거나 이 성장성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주가 플레이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던 4,074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 부분은 적자를 좀 전환됐다는 점. 이 부분이 4분기와 실적에 대한 회복 가치를 실적에 대한 회복을 좀 이뤄내지 못한다면 실적의 우려감을 올해 상반기까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삼성전자 향 공급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 매출 포지션 72.3%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보유 회로 부분이 15.1%, 주력 부분이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4에 관련된 어떤 개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 가능성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이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 큰 방향에 대한 어떤 이 부품 비중 효과가 좀 클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11.5% 보유하고 있는 LNS 캐피탈의 지분을 파워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이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신규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12,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데 만약에 12,400원을 좀 위협한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이 보유자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찍고 조금씩은 움직이는 분위기인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에 대해서 또 목표가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마트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조금 승소가 나왔던 기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부 소폭의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노조들의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휴일을 이렇게 잘 제대로 지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도부터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대형마트들이 이틀간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라라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의무 휴업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좀 유연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근데 이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2012년도부터 전사 근로자 대표랑 함께 유급 휴일에 관련돼서 의무 휴업일을 대체를 근무를 하는 것을 협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2017년도부터 해서 이제 꾸준하게 있었던 어떤 근로에 대해서 다시 유급 휴가의 개념으로서 급여를 근로수당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게 약 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2심도 1심에서는 이제 전사 근로자 대표라는 그 적격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승소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번 이제 2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들이 그러니까 법정 휴일의 개념이나 약정 휴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번 승소를 토대로 조금 더 영업이익 부분들을 좀 보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마트가 그동안 저PBR주로 이렇게 좀 선별이 되다 보니까 지난 1월 19일부터 해서 좀 주가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마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지난 12월에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일부 하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월에 지금 발행을 했던 회사채 3천억도 조달은 성공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자 부담이 좀 높은 편입니다. 3년물 같은 경우는 4%고요. 5년물 같은 경우는 4.4%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금을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2월 만기 2천억에다가 그리고 4월 만기 2,700억에다가 이제 세무 상환을 하는데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중 목표가로 잡으신다면은 9만 원까지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저PBR주 테마에 대한 소멸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왔을 때는 78,000선 이하를 도달했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목표가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더 갈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부담이 된다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신세계건설 부실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기업별력 수혜 기대감은 또 반등을 줬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마트는 사실 뉘앙스는
일단 보수적인 거네요. 우선 이제 저 PBR주라는 개념으로 테마로 묶인 것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이라고요? 네,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테마가 소멸하면 어느 정도 조정 여파가 나오겠죠. 다만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형 마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도 진출을 해 있고요. 심지어 이 편의점이 심지어 캄보디아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죠. 이런 호재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기술적인 부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시장 전망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만약 시장 전망을 보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마트는 충분히 지금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매매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여파들이 언제 이 부분들이 매물을 출혈할지는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가량의 연휴가 지나고 났을 때에 대한 차익 매물까지 판단해 본다면은 이 부분들은 조금 투자자분들의 체력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CS윈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씩 시가총액에 따라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 구분을 하는데요.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만 놓고 보면 대형주 지수에서 중소형주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형주 편입 시 펀드 자금이 유입돼 지수 변경이 있기 한 달 전부터 변경일까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은 코스피 지수를 평균 6.3%가량 웃돈다고 하는데요. 한편 삼성증권에서는 CS윈드가 풍력 부품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이 기대돼 자회사 플라트가 예상보다 더 빨리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7위는 CS윈드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해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증거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1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이고 상저 하고 흐름을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판매량 확대와 더불어 미국 공장 조기 가동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7위 CS윈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신재생 에너지주부터 트럼프 이슈와 맞물려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CS윈드도 모처럼 좀 힘을 내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답답합니다. 매매의 매력에 있어서는 매번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반등의 힘을 가져가려면 무엇부터 좀 해소가 돼야 될까요? 네, 공교롭게도 지난해 저점에서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반등을 이뤄냈던 시점들 1월 초였는데 이후에 1월 중순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 미국발 어떤 리스크들이 좀 부각되는 흐름 때문에 지금 상승분을 다 되돌린 상황입니다. CS윈드가 지금 사실 뭐 4분기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4년도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상향, 금리 인하의 가능성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뭐 지연되거나 위축됐던 프로젝트가 다시금 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어떤 투심을 지금 이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좀 맞물리면서 어떤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업체입니다. 블라트를 269억 원에 좀 인수하면서 지금 현재 상부 구조물에 의해서 하부 구조물 영역까지 좀 확장시키면서 오히려 이 밸류체인 하에서에 대한 이 풍력 타워에 대한 이 굳건한 어떤 영업 전망치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의 전망치가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여기 관련된 IRA 법안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굉장히 큰 어떤 위축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나친 기후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6만 원대 추세 이탈한 이후에는 지금 외형의 어떤 성장 대비 또는 실적 대비해서 이 낙폭은 좀 더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좀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인수기업들에 대한 흑자 전환 이슈 때문에 1분기에는 이익 개선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만 7천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이 리스크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목표가는 6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CS윈드 지금 상황에선 분할 매수 유효하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바닥을 찍고 또 하반기 실적 개선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 나오고 있죠. 앞으로 하이엔드 동박 생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실리콘 음극재나 뭐 고체 전해질 등 또 차세대 또 배터리 소재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좀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파가 사실은 이제 재무적인 구조를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면에서는 좀 주가에 대한 영향들을 좀 그간 많이 받아왔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뭐 21년도부터 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으로 좀 해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 우리가 흔히 아는 부품 소재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변동이 좀 컸지만은 오히려 섹터가 빠질 때 조용하게 같이 빠졌던 게 또 이런 종목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전에 동박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익산 공장에서 이제 황화물계 이제 전고체 관련 설비를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죠. 6월 말까지 이제 최대 이제 70만 톤짜리 설비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은 오히려 이제 연말 그리고 혹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은 내년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상 뭐 핑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동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뭐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구리 가격도 일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미국 CNBC에서도 이제 2025년까지는 25년 말까지는 이제 구리 가격이 약 70%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근간을 보시면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CS 윈드 같은 정도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소개한 뭐 CS 윈드라든가 아니면 관련돼 있는 뭐 친환경 설비들이 따라갈 때 마찬가지로 ESS 부분까지도 좀 영향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박중까지도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85%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산 저가 동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란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은 말레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차감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산 저가 동박에 대비했을 때는 하이엔드 동박으로 승부수를 보겠다. 특히 유럽창 시장을 잡겠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 뭐 중국 동박이 뭐 영향을 전혀 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사실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점차 이 영향력이 축소될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중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조금 기술적인 뭐 가격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4만 원 선을 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으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이하로 조정됐을 때는 조금 종목의 교체나 비중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저PBR이 주도하며 반도체는 그 자리를 내어준 수요일,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주사주들 정말 일제히 강합니다. 전통의 저PBR 섹터인 만큼 순환물 속에 빠질 수 없겠죠. 그중 CJ는 비상장 자회사 올리브영의 폭발적인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 등 긍정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뚜렷한 양봉 그려가면서 현재 10만 원대 안착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국내외 제약사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블록버스터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18개 품목 처방액은 100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실적까지 힘을 더해주는 가운데 최근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연이틀 빨간불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전 프로 관련주 출시된 후 돌아가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사흘째 좀 쉬었었지만 다시 탄력받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19%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설 명절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또한 엔데믹 영향으로 성장을 보였고 그중 제주항공은 어제 장 마감 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뉴스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관련주 전반이 쉬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은 5%에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조금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외국 기관의 수급도 상반된 움직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힘이 강한데요.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수출 국가를 확장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LIG 넥스원이 사우디 국방부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대비 19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천궁2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해외 시장에서 K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페노션입니다. HMM 매각을 위한 최대 주주와 하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 우려를 털어낸 페노션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초 하림그룹이 HMM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3조 원 규모의 페노션 유상증자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협상 결렬에 따라 유상증자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4위는 페노션입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현대차와 서현이화입니다. 역대급 실적과 저PBR 수혜 기대감 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현대차가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날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50년간 현대차의 협력사라고 있으면서 매출의 90%가 나온 현대차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서현이화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3위는 현대차입니다. 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LIG 넥스원, 또 사우디와의 4조 원 규모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좀 오전장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좀 힘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LIG 넥스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반 대표님? 네, 일단 뭐 수주 증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2023년도 연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소폭 미흡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2조 3천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863억을 기록했는데 이게 3개년치의 영업이익 증가폭을 보면 거의 3배 이상 신장이 된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익 증가치를 크게 좀 주가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이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의 수출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10개 포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뭐 IND 조항 즉 뭐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한 어떤 세부 사항들을 좀 공개하지 못하는 이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의 어떤 유보 부분이 좀 있었지만 한간에는 지금 이 3분기까지에 대한 수주 잔고가 13조 그리고 4분기 누적 잔고가 16조라고 좀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기확보된 수주까지 합쳐진다면 19조에서 20조 가량에 대한 이 수주 잔고를 좀 확보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출 계약 부분이 기중의 실적으로 좀 연동되는 효과는 좀 없겠지만 저는 3개년 이내 부분 인식이 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익 증가치가 올해 상반기부터 내지는 올해 하반기부터에 대한 수주 잔고 이익 반영치가 2023년도 실적과 비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치가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해봤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 추진을 좀 발표를 했었고 이게 미국 상무부에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6월 말 이전에 완료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 이후에 관련된 사업적인 전략과 향후에 대한 어떤 사업 모멘텀들도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방산 수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우리가 수반을 해본다면 전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좀 열어두고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손절가 99,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4조 원대 규모 이제 수출 계약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왜 약한 걸까요? 우선 방산 수주 모멘텀들이 사실 뭐 예측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6.8%대 고가 형성한 이후에 일부 시세 되돌림 좀 있었지만 방산주가 아직은 수주 잔고에 비해서 실적의 어떤 이 기여도가 2023년도에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확보된 수주가 단기에 이 매출로 좀 인식되는 시점이 저는 올해 상반기 이후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해부터는 실적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숫자로 좀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대한 기반 효과 안에서 로봇 관련된 어떤 사업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주가의 업사이드 요건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진단 들어봤고요. 이어서 4위 페노션입니다. 지금 HMM 매각에 있어서 산업은행과 하림이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이 되다 보니까 하림의 이제 페노션 유상증자 부담으로 사실 매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흔들림을 가져갔었는데 오늘 그런 부담 해소 영향으로 급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HM 매각 이슈에 따른 주가 향방 동원산업 쪽으로 또 그럼 기우는 것인지 오늘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HMM 민수 협상 대상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설정됐을 때 HMM 급등할 때 제가 이렇게 되면은 HMM 쫓지 말고 페노션 사셔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게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합병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HMM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저는 오히려 페노션을 좀 추천을 드렸던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는 저는 오히려 좀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승자의 저주를 탈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외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결렬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럼 동원산업은 과연 이걸 받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인수 불발의 원인은 사실상 하림이 같이 이렇게 매각 측에다 요구했던 그 JK 파트너스의 그 재무 구조를 같이 인정해 달라. 대신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에서 이 JK 파트너스를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채권단 입장에서는 만약 그러면 JK 파트너스가 이거를 같이 투자를 해서 받고 나면 너희 그냥 엑시트 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노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도 좀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페노션 그럼 만약에 하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HMM을 만약에 인수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산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위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78만 TEU 때문에 이제 사실상 세계 8위입니다. 이미 이제 점유율은 2.8%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하림이 갖고 있던 페노션은 어떤 상황이냐를 좀 돌이켜 봤을 때 페노션도 사실 벌크선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은 벌크선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탱커라든가 아니면 뭐 컨테이너까지 포함을 했을 때 비벌크 산업이 벌어다 주는 영업이익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금 모아놨던 이 자금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페노션의 입장에서 뭔가 이제 컨테이너선 비중을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하림의 입김이 어떻게 불어가냐에 따라서의 방향성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증권가에서 페노션을 조금 그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는 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 12월에 이제 홍해 리스크로 이제 운임료가 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상승을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이 비영업 부분들에서 비벌크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운임이 사실상 기존에 있는 해운 시장에서는 지금
R자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포지션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이 조금 오늘장처럼 이렇게 좀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저는 좀 매물을 좀 내어놓으시자, 오히려 차익실현 하시자 정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연중 목표가까지 대시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대응하시자는 면에서 제시를 드리진 않겠고요. 손절가는 4,3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중에 좀 고점에 파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라인에 대한 지지가 한 번 더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림의 H&M 인수 결렬에 따른 급등, 또 시장 여러 변수 속에 차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흐름 좋은 이 자동차주죠. 또 현대차와 또 그 자동차 관련주 또 서현이하 뭐 최근에 또 수혜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현대차와 서현이와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현대차의 경우와 이 자동차 부품주의 수급은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먼저 현대차의 경우는 이슈가 계속 이슈를 낳는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IPO 상장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고 오늘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좀 상향 조정하면서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수급적인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도 안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 그리고 도요다발 악재에 관련된 반사 수혜 그다음에 신용등급에 대한 상향 부분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여건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24만 6,50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 현재 24만 4,500원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는 현대차가 수급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어떤 상승 탄력도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 구간이 또 16만 원대와 비교했을 때는 단기적 상승폭이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 신규적 진입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조정을 주는 구간에는 좀 매수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장이 사실 이 현대차가 좀 조정을 주는 구간이었고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수급 유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에 대한 상승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인도 상장 기대감들 하에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현 이화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을 좀 일부 좀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4분기 호실적 여파 그리고 포드가 사실 호실적 바탕으로서 2024년도에 대한 이 실적 가이던스를 좀 상향했다는 점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자동차 피크아웃 우려감들을 일부 좀 상쇄시키면서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난 거래일 28.6%대 상승했던 2월 2일 주가 기점을 좀 본다면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1분기 실적 기조와 좀 연동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현대차와 또 부품주는 각각 다르게 보는 이제 전략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차 역시 그 중심에 있네요. 네,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채팅방 대부분 축구와 에코프로 그룹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자세히 진단 들어보도록 하고요. 미래님께서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 BM까지 코스피로 가버리며 코스닥은 누가 지킵니까? 라는 말씀을 주셨고 존버하저님께서도 코스닥 오후장 갑자기 폭포수 나오네 하시면서 코스닥 시장 오늘 장중 힘 빠지는 모습 다소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불안한 코스닥 시장 제대로 좀 연휴 이후까지 진단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조금 전에 CJ 계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슬로리님께서 요즘 CJ-ENM 추세 좋다 하셨고 양띠호 호선님도 CJ-ENM 급등하면서 모처럼 주가에 햇빛을 비추네요 하셨습니다. CJ-ENM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한 이후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VR 걸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CJ도 뭐 지주사양 매수 플러스 올리브영 호주와 함께 강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는 적자와 더불어서 주가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가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CJ-ENM 오후장 특징주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의 강한 상승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조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반반입니다. 네.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11월에도 제가 진단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빌리프랩에 대한 이제 해외 작가들, 미국 작가진들 파업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4분기 영향은 오히려 예상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다만 이제 제가 지난 1월 24일이죠. 이때도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패스트 라이브즈 같은 이런 영화들이 이제 오스카 후보에 오른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그날 이벤트로서 좀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적자 폭이 좀 길어졌다 보니 적자를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보니까 지금 회사채가 더블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기가 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제가 이제 목표가를 78,000 제시했던 기억은 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라면은 차라리 저는 조금 단기간에 나온 호재다. 그리고 700% 가량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어떤 수치는 사실상 이제 수치장의 오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워낙 악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반가운 소식은 맞지만 조금 더 큰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정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실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1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CJ ENM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주가 흐름 짚어봤고요. 자, 코스닥의 상승이 좀 불안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이끌어주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좀 출렁임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흐름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보통주 한 주당 5주 액면 분할을 좀 결정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좀 상승했는데 일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좀 일정 수립이 가시화가 된다면 관련한 모멘텀들을 좀 더 주시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동안 좀 문제점으로 좀 작용됐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주가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 지수 전체 조정 때문에 지수가 마치 전체적인 어떤 착시 요인,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이 착시 요인들이 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 상장은 저는 더 오히려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지수 수급이라든가 착시 요건들 좀 더 완화시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전 상장에 관련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이 동향들을 좀 검토해 봤을 때는 순차적인 어떤 외형을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 매매에 대한 어떤 절차로 좀 이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왜곡 현상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종목별 이 섹터별로 또 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섹터 또는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골고루 좀 포진될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증시의 왜곡 현상은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에코프로 BM도 가고 HLB도 가고 그리고 앞서서 LNF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지각 변동 그 이외에 이제 남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해 보자. 일단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착시 요구는 좀 완화될 가능성 또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방 분위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핫한 종목 이제 2위와 1위까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고객 수도 2,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당기 순이익이 3,54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785억 원을 기록해 35.5% 들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자 마진도 2개 분기 연속 개선세를 보이면서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위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 나란히 급등세를 보였죠.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코스피 이전 상장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데요. 또 에코프로는 공시를 통해 보통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주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하고 지금 주담대 갈아타기 접으로서 이제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주가도 들썩들썩됐는데 올해도 매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카카오뱅크 주가가 올라도
항상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좀 카카오뱅크의 이번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은행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여수신 사업에 대해서 항상 이제 논란은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각자마다 그 여수신 상품을 낼 때마다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새로 상품을 내면은 상대보다 좀 싸지만 뭔가 메리트 있는 이런 대출 상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출 갈아타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가 지금 사실상 대환대출 덕에 이렇게 지금 많은 이용객들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금융사들이 만약 재정 여건이 좀 확보가 된다 아니면 좀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뭔가 이제 현금성을 확보했다 그러면 또 다시 뺏기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대출 사업은 결국에는 이제 돌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출 인프라의 확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제대로 된 금융업 중에서 은행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지표를 확신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카카오뱅크 미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을 이제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존 이제 만 14세에서 18세였는데 7세에서 18세로 늘리게 됐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정 고객을 이미 카카오뱅크는 확보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했던 홍콩 ELS 사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걸 내가 은행에 가서 뭘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은 투자 현실이 그렇게 크게 날 거라는 예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홍콩 ELS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상품들을 가입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대부분이 은행에서 가입을 하십니다. 왜? 은행에 내가 평소에 저축도 하고 대출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펀드하고 연금해야 되고 IRP 가입하고 이런 영향들이 나왔다는 건데, 자, 결국에는 내가 친숙한 주거래 은행에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강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금융업종들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부분에서의 사업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이번에 10대 이하의 침투율도 32%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호흡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을 지금부터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연중에 34,000원까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 호흡에서 긍정적인 관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물론 좀 힘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2차 전지주죠.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었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전 상장 검토 또 소식도 있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올해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우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조만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주가 좀 급락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측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비전 가치 제시, 이 부분이 오늘 추세에 대한 전환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224억 정도 손실을 좀 기록했고, 에코프로 BM이 1,147억 원의 적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72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이 가장 큰 손실의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즉 기중에 굉장히 좀 고가에 사들였던 리튬 가격이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양극재 판가에 관련된 하락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관련된 이 평가 손실 부분이 어떤 실적의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추이의 관점에서도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상향하지 못하고 현재 구간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안에서, 그리고 양극재 판가가 1분기에 추가적인 하락폭을 좀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겠으나, 다만 이 에코프로가 이 주조 환원 정책의 일환, 유통주 식수를 좀 확대해서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좀 유도하겠다는 어떤 측면들, 이 부분이 보통주 한 주당 5주의 액면 분할 좀 검토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모습인데, 사실 액면 분할이라는 게 단기적 관점에서의 유통주 식수가 활발하게 되는 어떤 이 단기적 기대감 또는 단기적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상승 탄력들을 좀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올해 1월 5일
이 코스피에 관련된 이전 상장설이 좀 돌면서 작년 한 14%대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세부적인 일정 수립 내지는 관련 어떤 일정들이 지금 LNF와 좀 유사한 사례 안에서의 수급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연동해서 우리가 성장성 안에서의 실적 연동성을 좀 본다면 2024년도 1분기까지에 대한 이 조정 여파, 저는 2분기까지에는 상당한 이 영업 활동에 대한 여파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관건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안에서의 추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단기적 관점, 또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당첨자는 양띠호선님입니다.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호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